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경제계의 투톱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른바 김앤장이 만난 자리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부총리가 이렇게 물었어요. 특별한 의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가 되지요. 그래서 기자들이 현장에 모여든 것입니다. 기자의 관심은 독자, 시청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과거에 듣지 못했던 뼈아픈 단어는 두 개입니다. 기레기, 가짜뉴스가 바로 그겁니다. 최근 들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관련입니다.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해당 기사를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비난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사를 쓴 기자는 매국노가 되는 셈일 텐데요. 가짜뉴스를 쓰는 기레기는 매국노다. 뭐 이런 식의 연상이 가능해집니다. 국내 외신기자 클럽에 이어서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도 민주당 논평 철회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은머리 외신기자가요.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자기 검열 없이 기사 쓸 수 있을 때 가짜뉴스, 기레기 같은 표현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나팔은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좀 부는 건데 한 사람 귀에다 대고 그냥 불어대면서 네. 이것을 악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병역 면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참 기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병역입니다. 승용차 안에서 응원용 나팔, 에어혼이라 그러죠. 네네. 또는 그 자전거 경음기를 귀에 대고 일정 시간 큰 소리를 내면 청각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된답니다. 그럼 그 상태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병역을 면제받는 신종 수법이 나온 건데요. 예. 브로커가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로커가 이 수법을 매우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인당 1,000만 원 또는 5천만 원을 받고 이 수법을 이제 전수를 시켜주는 겁니다. 예. 예. 뭐 이게 무슨 캐슬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병역 면제에 성공한 사람 중에는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예. 한때 구독자가 100만 명 이상이었던 그 게임 방송 BJ. 네네. 이 경우에는 이걸 시도하다가 중간에 적발이 된 상태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7년 동안 청각장애로 병역 면제를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략 한 1,500명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좀 적잖이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병무청이 일단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거는 참 진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네요. 그리고 아니 그 아무리 군대 가기 싫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뭐 이렇게 막 무릎 수술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일부러. 네네. 이렇게 본인의 신체 이렇게 자해까지 하면서 이럴 필요가 뭐가 있나. 전직 국가대표면은 말이죠. 네. 메달을 따서 병역 면제를 자랑스럽게 받아야지 이렇게 나팔을 귀에다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병역 관련 가수 승리 씨 입영 여부 오늘 결정이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이제 불거지고 나서 돌연 3월 25일 날 현역 입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 이후에 군대가 도피처냐 이런 또 논란이 일었고 그런 속에 또 이 조사받는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입영을 연기하고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고 나섰어요. 예. 18일 날 현역 입영 연기원을 제출을 했는데 그런데 대리인이 아마 간 모양인데 위임장을 아마 첨부를 안 한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병무청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다시 제출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오늘 병무청이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군 인권센터 측은 군대가 도피처가 아니다 그러면서 입영 연기 허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죠. 네네. 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기도 뭐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적도 이제 함께 했었는데요. 예.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뭐 군에 있는 수사 인력들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영역이 다르잖아요. 네네. 예. 이런 속에 승리 씨와 같은 그 빅뱅 멤버 탑 아시죠? 네네.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병가 특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허. 다른 복무요원보다 병가를 평균 3배 더 썼는데 더욱이 병가 일수 가운데 15일은 추석이라든가 현충일 같은 휴일과 붙여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예. 네, 이것도 약간 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예. 빅뱅의 또 다른 멤버 지 드래곤 역시 이 최근 군 복무 중에 과도한 병가 사용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연예 병사제도 논란 끝에 지금 폐지가 됐는데요. 네. 예, 연예인들 또 군대 생활은 여전히 뭐 사연이 많네요. 예, 이게 뭐 빅뱅, 승리, 드래곤, 탑 아주 좋은 그러한 단어들만 가지고 있는 이 멤버들이 왜 정작 사회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주는 그런 곳에 휘말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닝썬 수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이문호 공동대표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래서 구속영장 이제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이 마약 투약 그리고 이제 거래 의혹 관련한 혐의인데요.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네. 이렇게 사법부 쪽에서는 판정을 일단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좀 미진했던 탓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네.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그 이른바 애나로 알려진 여성. 네네. 그리고 이제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이 여성은. 그리고 본인도 투약 사실은 인정을 한답니다. 네네. 다만 공급은 하지 않았다. 예. 내가 마치 공급책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제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러고요. 예. 승리 씨 투약 의혹 관련해서는 뭐 본인이 가서 조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차 소환 조사 때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클럽 관계자가 이 투약 관련한 또 진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 승리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예.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버닝썬은 마약으로 대동단결했던 것 같고 예. 이게 버닝썬의 문제가 아니고 강남 클럽가가 전체적으로 좀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네네. 이렇다면 최근에 마약 범죄가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예, 큰일 났어요. 우리가 마약 시중에서 막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마약 청정국이다가 네네. 좀 이제 마약 청정국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깨진 지가 좀 됐는데 네네. 이거 상당히 일반화되는 거 아닌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걸으셨을 텐데. 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은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 비박계인 김세연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주요 당직계 친박계 배치한 것과는 달리 의외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역할을 받아든 김세연 의원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앞으로 당의 정책, 비전 어떻게 세워나갈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의 김세연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입니다. 예, 뭐 원장님이라는 호칭보단 저희들 입에 붙어있는 거 이제 의원. 뭐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릴 일인가요? 아니면 고생길의 시작인가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게 보면 이제 당의 정책, 비전 뭐 이런 거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하나의 싱크탱크 뭐 이런 그룹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겠죠? 네, 우리나라 정당법상에 정당 부설 정책연구소를 두게 되어 있고요. 네네. 여의도 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이제 이게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종의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비전을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인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왜 김세현 의원을 이렇게 그 배치를 했을까? 본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18대 국회 때 민본 22일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이런 우연 모임 활동을 열심히 했었고요. 네네.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바른정당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들 알고 계실 건데 굳이 저한테 지금 시점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직무를 맡긴 뜻은 아마 당이 좀 더 거듭나고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잘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 나름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따로 그 뜻을 문의드리진 않았습니다. 예, 잠시 좀 친정을 떠나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 과정이 의정 생활하는 데 있어갖고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본다면은 플러스가 된 측면이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그 결정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신임 대표로 되면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당대표 선출되신 이후에 처음으로 주재하셨던 최고위 회의에서 모두 발언 거의 첫 부분에 연구원 개혁이라는 이 어휘를 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여의도 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좀 다음 단계로 당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미국 공화당이나 독일 기민당, 영국 보수당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다른 정치 선진국들의 관련 재단들, 헤리티지 재단, 아데나워 재단, 웨스트민스터 재단 이런 재단들의 활동과 버금가도록 한번 입지를 만들어 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또 나름 해석을 했습니다. 헤리티지나 아데나워 재단 같은 것 언급하셨지만 말이죠. 여의도 연구원이 그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라기보단 보수의 외연 확장이라든가 어떤 그 틀을 좀 넓혀가는 중도 부분을 좀 확장시킨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집권 가능한 유일 수권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 나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펼치는 정책들이 실제로 경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 이 관계에서의 이 새로운 방향의 정책들이 또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국가가 참 빠르게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중장기 비전과 정책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그런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하고 여의도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그 표현 들으시면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겠지만요. 그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보수 정당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꼰대 정당이다. 젊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꼰대 정당이 돼서는 유권자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실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발신하고 있는 주파수가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 구성 면에서 20, 30, 40 세대들이 저희 당에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은 것이 좀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가까이 잘 모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주파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94.5MHz YTN FM 김호성의 출발자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을 되셨어요.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태극기 부대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꼰대 정당이라고 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지지층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태극기 부대에 대한 인식이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태극기 부대 내지는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을 저도 직접 이제 알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도 많이 계신데, 예. 아주 합리적이시고 이 교양 높으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아주 획일적인 어떤 동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 극단주의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분들과는 좀 선을 그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 정말 나라가 걱정돼서 어떻게든 내 심정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방법으로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별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분들과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이왕 말씀하신 김에 그 조대원 고양정 당협위원장 지난번 전당대회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발언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대한애국당이냐, 태극기 부대는 김진대와 함께 당을 떠나라, 이렇게 그냥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찬반이 엇갈리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을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에 내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안 된 것 같았어요. 지금 의원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중책을 맡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안 된 겁니까? 어제 관련 보도가 좀 나갔던 게 있어서 예.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예. 일단 내정이라는 그 상태가 아니고 제가 여의도 연구원 정관에 의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부원장을 추천을 드렸고 예. 이제 저 혼자 독단으로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 의견을 수렴 종합해서 그렇게 이 추천을 드려서 어제 이사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었는데 네네.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일단 연기가 된 거지 그게 지금 무산됐다고. 연기가 된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냐면요. 바로 그 같은 발언을 한 조대원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국당 지지층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결별을 선언할 부분 과감하게 결별을 선언을 하고 새롭게 나가는 한국당의 어떤 길을 여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극기 부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시는 분들이 단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합동연설회장에서 아주 좀 소란스러운 또는 이 공정한 어떤 의견 개진이 어렵게 되는 상황 속에서 좀 일가를 했던 것이 이렇게 좀 파장을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주의 세력과는 함께 가기 어렵지만 그 외에 어떤 나라 걱정하신 분들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원장께서 부원장 이 사람과 함께 좀 가고자 한다 하는데 당 쪽에서 뭔가 좀 견제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한테 우려를 표시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된 배경이 아마도 이런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외연 확장을 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외연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말 그대로 당장 입에는 쓴 약일지 모르지만 몸에는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싱크탱크라는 것이 좋은 소리 하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텐데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데 당과의 어떠한 그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실 작정이신지요? 제가 충돌을 일으키고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더 우리 당의 발전, 저희 당이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음 단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국당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에 상승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들 해석을 하시기로는 전당대회 이후에 컨벤션 효과
자체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 외에 오늘도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합니다만 네네. 반짝 며칠 괜찮기 전에 아주 심각했던 미세먼지 상황과 또 이 싱가포르 이후에 이제 하노이에서의 예.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인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상당 부분 반사이익으로 인한 측면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파악하시는 건가요? 이게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로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네네. 사실 민주당 정권이 지금 상당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저희한테 반사이익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이 좀 더 있어 보이고 예. 저희 당의 내부적인 면으로 보자면은 일단 컨벤션 효과만 본다면은 일시적인 네네. 면이 또 있다고 보겠습니다. 컨벤션 효과 말씀하셨는데 뭐 꼭 그 전당대회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원내대표 연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공 모드로 선회하면서 뭐 오죽하면 나다르크라는 닉네임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같은 그 강공 모드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정부 여당의 정책 추진 방식이 또는 네네. 그 자세가 너무나 일방 독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입장이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제가 예. 말씀드렸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어떤 사회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1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어느 정도 견제하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좀 강한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예.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는 점이 전달이 이제 정부 여당 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표현들이 좀 더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 대한 강한 표현을 통한 당의 어떤 위상을 보여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내부로 돌렸을 때 최근에 이제 5.18 망언 관련해 가지고 3명의 의원들에 대한 뭐 징계 여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논란에 계속 빠져 있는 것보다는 예.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빨리 내고 다음 이 과제로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최고위원까지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되시고 그랬잖아요. 같은 상황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어요. 될까요? 솔직히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좀 더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이 하나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 이슈가 지금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네네.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면에 아래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매듭을 좀 짚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뭐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의 징계 의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여의도 연구원장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의원과 대담 나누고 있습니다. 1부 여기서 일단 잠깐 쉬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여의도 연구원장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곧바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요, 그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단문 유료 문자 샵 0945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을 통해서 또는 YTN 뉴스 F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중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전국 이슈 가운데 하나가 결국에는 선거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당만 지금 반대 입장을 딱 고수하고 있어요. 네. 그러는 이유 무엇인지요? 그리고 대안을 분명히 좀 가지고 계시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님께서 계산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것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네네. 다들 좀 논란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얘기는 하셨어요. 국민들이 네. 알아야죠, 당연히. 다만 네. 그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라는 것은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지 안에 있는 부품까지 일일이 다 알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뭐 이런 의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도 명칭부터 보더라도 석패율, 권역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네. 되기 때문에 이게 벌써 열 몇 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명칭 자체가 안고 있는 그런 복잡성을 볼 때 이것이 이제 정치부 기자님들도 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앉아서 토론을 한참 해도 이해를 서로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의 양당 구조 하에서는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 또 현행 헌법상의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도 수명을 다한 것 같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당 체제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대선거구제가 되든 뭐 비례대표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 다원화된 사회의 인식과 이런 이 사회통합을 인식을 받아들이고 사회통합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당체제가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이것이 정부 형태와 같이 가야지 대통령제를 그냥 두고 의회만 다당체제가 되었을 때는 어떤 정당도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이 다수당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맞물려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떼놓고 간다는 게 사실 그래서 저는 개헌에 있어서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지금 민족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3번 나오는데 다문화 사회가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선거구제만 떼놓고 본다면은 이 부분은 정부 형태와 떨어뜨려서 가면은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서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한국당을 뺀 4당이 말이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것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 한국당이 과연 물론 맨 마지막에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표명까지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패스트트랙 제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즉 국회의장 1인이 내리던 직권상정의 권한을 본회의나 상임위 제적 5분의 3 훨씬 더 다수 의원들한테 넘긴 것이 패스트트랙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직권상정에 바뀐 이름이죠. 근데 이 대상에 사실 선진화법에 모든 의안들이 다 올라가게 돼 있지만 여기에서 사실 정치적 상상력을 그때는 이렇게 발휘 못했던 것이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이렇게 합의 처리가 아닌 일방적인 처리 내지는 다수제에 의해서 강행하는 것을 올린다는 것을 그때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법상 어떤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어들 간에 좀 지켜야 될 금도를 넘어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당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후에 민평당도 보면 이 지역구 의석의 변동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이 지금 아주 강해지고 있는 것을 물론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또 분위기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공수처 등 법안 등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거 또 이 선거제 개편안을 다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4당의 합의가 유효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당 합의가 유효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의원들과 한국당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당 구조의 이 구심력이 중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양당 체제로의 개편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뭐 과거에
자유선진당이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자민련 같은 네네. 일정 지역 기반의 정당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양당 체제로 회귀하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였는데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 형태의 변화를 가져와야 다당 체제의 촉진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의 어떤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맞물려 있는데요. 늘 보수 진영의 재편 얘기 나올 때마다 중심적인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분이 유승민 의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있으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바른미래당과의 무슨 당 통합 방식이든 개별 영입 방식이든 이런 식의 인위적인 통합 노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예, 뭐 또 다른 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요. 자연스러운 통합의 계기에 이런 뭐 흐름이 형성된다면은 뭐 통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제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보수대 연합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바른미래당 방금 전에 언급하신 뭐 민주평화당은 좀 색깔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만 한 우산 아래 이렇게 해쳐 모여 있을 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자유한국당이 최근 2년간 정치적 격변기에 이 어느 정도 노선이 좀 굳어진 측면이 있는데 네네. 그것을 좀 더 위원화 내지는 외연 확장을 해보라는 사명을 여의도 원장으로 저를 임명하면서 이렇게 부여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중도 통합적인 측면도 상당히 원래 한나라당 때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던 시절에 분명히 그런 흐름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내에서 좀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다시 균형 잡힌 이런 그 중도와 보수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정당으로 거듭나야지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도와 보수가 함께 가는 데 있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번 그 선거제 개혁과 관련되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선 밖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한국당과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 부분은 뭐 함부로 제가 지금 앞서서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자연스러운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보수, 진보 이 양극단을 오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가 과연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가 갖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보수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보수나 진보 같은 구분 그런 또 개념 설정이 이제 20세기 정치의 유물이 되어갈 거라 이미 그런 시대가 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21세기형 정당이 제대로 재구성된다면은 보수 진보의 개념은 넘어서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하는 곳이 이 선도적인 정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체안을 좀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이 정부에서 일자리 상황판 처음에 붙여놓고는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빠르게 증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혁명이 부르는 사회 변화와 그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당이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늘 의총 연다고 그러는데 의총의 결과가 좀 주목됩니다. 한국당과의 어떤 그 합종 연행의 가능성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미 점치는 분들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 혹시 만나셨습니까? 뭐 가끔씩 안부 묻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몇 달간은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기회를 마련해서 여당과 다른 야당의 정책 비전을 듣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은 3부 8시 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